지금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말들이 많습니다. 문재인이 한국형 뉴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제가 그 한국형 뉴딜이라고 저한테 허가도 받지 않고 갖다 쓰고 있는 그 표현에요. 제가 생각했던 개념의 뉴딜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원격 의료 같은, 제가 주말에 나가는 김석범 원장하고의 그 의료 분야 대담에서 원격 의료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격 의료라는 것은 삼성을 필두로 한 한국의 소수 재벌 기업들의 수십 년 된 일종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한국형 뉴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문정권과 이상하게 좀 잡음이 많이 나고 있는 바이오, 헬스, 뻔하지 않습니까? 문 정권 주변에 의사, 치과 의사, 약사들 많이 있고 바이오 하는 인간들 많이 있는데 그 바이오 지원, 그리고 문 옆에 외국 나갈 때 따라다니고 옆에 서서 끌쭉끌쭉 하고 있는 그 IT 업체 오너들, 이들의 이해관계를 봐주는 부분을 한국형 뉴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정권이 한국형 뉴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문정권과 관련 있고 가까운 기업들이나 또 그들을 위해서 들어줘야 될 이권, 이런 부분들을 몽땅 몰아다가 한국형 뉴딜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일종의 규제 완화를 해주고 거기에 돈을 투자해주는 부분이지, 문정권이 말하는 저런 뉴딜, 지금 각 행정부서에 디지털 뉴딜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10만 개 만들어내라고 발표해놓고 밑에다가 이야기하니까 밑에서는 뭘 디지털로 해야 될지 몰라서 공공기관들이 소독하는 것까지 넣어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언어용, 한마디로 철학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없는 말장난용 한국형 뉴딜이라는 겁니다. 자, 연말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코로나 백신, 트럼프는 1월달, 트럼프는 12월달, 파우치 박사는 1월달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선거용 뻥이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될 수도 없고, 백신이 개발돼도 그 백신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어서 보급될 때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이번 코로나의 1차, 2차, 3차 유행같이 스페인 독감처럼 한 1차 쓰나미가 오고 2차 쓰나미가 오고 3차 쓰나미가 오고 한 3년쯤 간다고 보면 그 동안에 백신이 개발되어서 대중적으로 쓰여지고 치료제가 대중적으로 쓰여질 가능성은 없다. 이번 코로나 유행 기간에는 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그야말로 사용되어져서 이 사태를 수습을 하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발되는 것과 그것이 대중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부분하고의 차이도 또 큽니다. 그래서 개발됐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구할 수 없다면 개발된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백신과 치료제가 이렇게 안 나온다고 보면 해외여행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한국에서도 어제 박능훈가가 이야기했죠. 백신 개발 이전에 해외여행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해외여행이 2, 3년간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울 수 있다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세계가 셧다운을 완화했다 하지만 이전처럼 돌아가 가지고 서로 간에 물자, 장비, 돈들이 막 돌아다니는 일이 이제 좀 불가능한 시대가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좋았던 시절로는 저절로 돌아가진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내가 돈을 투자해놓고도 거기에 더나 드는 게 불편하면 돈 투자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내가 무역을 하려고 해외에다가 사업체를 차리고 공장을 차려도 내가 드나 드는 부분이 불편해져서
남을 믿고 맡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에 계속 또 다음에 2차 유행이 닥쳐오면 또 셧다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는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 지속될 건데, 그런 속에서 이 각 나라, 세계의 어떤 나라들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는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가장 데미지를 입는 계층이 뭐냐? 누구나 할 수 있는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 저 뭐 운전이라든지 캐셔라든지 또 택배라든지 또 뭐 레스토랑이나 식당에서 서빙한다든지 숙박업소에서 뭐 청소한다든지 이런 이 하층에 있는 서비스직의 일들이 대부분 다 지금 스톱이 되거나 좀 돌아가다가 또 스톱되거나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누가 어려워지냐? 자,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 반복이 되었다, 좀 덜해졌다, 반복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코로나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계 이윤이나 자기의 임금 수준을 줄이면서 사실 자기가 어디 가서 취직해서 받을 임금보다도 못한 이익을 이렇게 남기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의 자영업자 중에 절반 이상은 그럴 거라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이제 임금은 고사하고 자기가 가져갈 돈이 거의 없어지는 적자 상태로 돌입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수한 식당 또 가게를 열어놓고 이런저런 물건을 파는 분들, 자, 그리고 숙박업소, 영세 숙박업소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알바나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 등으로 또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는 분야에서 일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왜? 결국 코로나로 인한 이 부분이 좀 덜해졌다 이렇게 더해졌다 이렇게 됩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이 일들이, 자,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세요. 최저임금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편의점에 24시간을 하는 걸 주인들이 택하겠습니까? 요즘 밤에 한밤중에 누가 편의점에 가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제 부부, 가족들이 나와서 버티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자리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지금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제조업의 조업률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60%, 70%, 50% 이렇게 떨어져 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협력사, 하청사에 대한 일들을 줄이기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자동차와 관련되는 협력사, 하청회사 등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 뭐 한국 전체에 번지고 있는 분명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열악한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충격을 제일 먼저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정권의 눈치를 봅니다만은 괜찮은 일자리, 즉 화이트 칼라라고 부르고 대기업이라고 부르고 하는 부분의 일자리들은 온전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지금 대기업에 있어서도 대기업 중에 괜찮은 대기업들이 몇 개 있느냐? 그래서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지금 무너져 갈 거다. IMF 때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기업들이 많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표적으로 대우그룹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한보도 무너졌고요. 그 외에 IMF 때 무너졌던 뭐 미도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은행들도 제1은행부터 동아은행부터 쭉 무너졌죠. 동남은행 뭐. 자, 그 외에도 생각이 좀 나네요. 진로, 기아 이런 회사들도 그때 다 무너졌죠. 자, 그래서 산미그룹도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당시 이 굴지의 기업들이 쭉 무너졌는데, 이번에 코로나는
IMF는 한국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기업들 중에 재무 구조가 특별히 좀 열악해서 자금 차입 부분을 갖다가 좀 당시 은행의 이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좀 방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뭐 정권과 좀 유착되고 또 기업과 유착되어서 은행에서 막 대주는 부분이었죠. 이런 기업들이 무너졌지만은 자, 이번에는 한국과 관련된 특화된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 위기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부터 당장 미국의 석유, 세일가스, 세일오일 기업들이 다 무너질 위기가 생기고, 미국부터 지금 백화점이 무너지고 있고, 미국부터 오래된 유통기업들도 무너져가고, 지금 전통 제조업 기업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미국의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살아남겠느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나오고 있고, 미국의 비행기 제작을 하는 보잉사나 또 각종 항공사들은 전부 국영이 다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이런 기업들의 부도 속에서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도 미국에 상당히 무너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현재 겉으로는 시치미를 떼고 있지만은 중국이 올해 아마 연말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중국이 역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면 중국에 감춰둔 이 부채들이 터져나와 버리면서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11월 미국 대선이 있는데 그때까지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의 책임론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고, 이 책임론은 결국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제한의 제재로 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큽니다. 왜 둘이 미련하게 그러지 하지만 따져보면 둘 다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지금 코로나의 주범으로 규정을 해야 트럼프가 자신이 정치적으로 살아남는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중국이 미국과 부딪히고 이 속에서 세계 경제가 완전히 다시 코로나 냉전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유럽의 각국의 수장들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려고 중국 책임에 가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냉전 시절의 미소 간의 대결처럼 미국과 서방 대 중국 간의 대결이 지금 다가오고 있답니다. 지금 미국의 안보 라인부터 전부가 다 나서서 중국이 코로나를 은폐했다고 무역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주동을 뜨고 이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인 포틴저가 중국 전문가인데 공산당 체제를 이번에 꺾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도 안 참는다고 미국에 공격을 하고 있고, 트럼프는 서방의 유럽의 나라들을 우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결국은 미중이 이 코로나 와중에 니부터 없애고 보겠다라고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지금 각자 인구가 상당수 되니까 내수를 살려가지고 장기적으로 버텨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 끝없이 춤을 추어야, 팽이가 끝없이 돌아야 굴러가지, 팽이가 도는 것을 멈추면 쓰러지잖아요. 중국이 결국 도는 것을 멈추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팽이처럼 중국이 6% 이상으로 끊임없는 성장을 해야 살 수 있는데, 이제 중국의 성장이 스톱이 되면 중국이라는 팽이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의 이 붕괴가 몰락이 올 연말부터 시작이 될 거다. 아니 벌써 시작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정쩡하게 있는데 지금 한국이 미국과 방위비 협상도 타결짓지 못하고 있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결국 정리를 못할 거예요. 미국은 한국을 보고 미국 편에 설래 중국 편에 설래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한국이 지금처럼 양다리 걸치고 어정쩡하게 있으면서 사실은 문정권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권 때도 좀 담갔지만 중국에 깊숙하게 몸을 담그는 부분이 더 이상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계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이제 수출을 할 공간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체고 자동차고 석유 화학 문제고 철강이고 조선이고 한국의 주력 수출품을 지금 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각 나라마다요. 이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제조업만 돌리고 솔직히 가동률이나 공정률을 굉장히 낮춰서 이제 뭐라고 추락은 하지 않고 겨우 버티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각 나라의 소비들이 급속하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차량 산업에서 소비가 거의 없어지는 거 보십시오. 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새 차 사가지고 타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는데 왜 사겠습니까? 그래서 급격하게 전 세계적 차원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그 소비의 급감은 결국 한국의 대표적인 품목의 수출마저도 지금 제동을 걸게 될 거다. 지금 대표 주자 몇 개 말고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슨 스마트폰, 자동차 이런 거 말고는 나머지 조선부터 철강, 석유화학도 빌빌 싸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때리니까 어떻게 될 거냐? 뻔한 겁니다. 지금 두산그룹이 위태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금호는 벌써 망했지요. 코로나 전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코로나의 파동이 한국의 대기업들 중에 상당수를 때려버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축적해 놓은 현금이 적은 데에서는 이제 직원들을 정리하고 줄이고 부도에 지금 당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몸집을 가볍게 만들어서 버티려고 아마 지금 명단 작성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대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게요. 정권도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크게 눈치를 안 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 좋은 화이트 칼라 일자리에서도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수출되지 않지요. 내수 없지요. 투자를 안 하지요. 지금 기업들은 이 위기가 최소 3년, 최대 5년은 지금 기본이다라고 보고 그동안에 쓸 수 있는 현금을 확보를 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눈치를 채고 서초동 사옥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문재인의 한국형 뉴딜은 지금까지 들어주지 못했던 눈치 본다고 그 이권들을 들어주는 형태로 지금 진행될 것은 뻔하고요. 그것이 절대로 한국의 현재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연말 가면 고용, 수출, 투자, 소비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시대가 한번 거쳐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이 정권은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부분을 국민 앞에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머지않은 시기에 그 시대를 겪어야 될 겁니다.